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모셨던 연자분들을 모시고 Q&A와 간단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모아진 질문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숙 센터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가지 정도의 질의가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의 목적은 환자의 최선의 자기 결정권과 최선의 이익인데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이 가족 합의나 진술에 의한 비율보다 낮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존중이 되는 비율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긴 한데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또 사업 방향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부분이 지금 제일 많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 초기에 0.2%에서 출발하던 게 지금 7% 넘고 있습니다. 근데 계획서 부분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100만이 아니라 200만, 300만, 1000만 시대까지 간다면 저변 인구가 확대되어서 연명 의료의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2번째 질문입니다. 의향서에 전국 510개면 지역으로 갈수록 접근이 낮아지는데 지역 형평성을 위해서 등록기간 확대를 위해서 정부나 관리기관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네, 주셨습니다. 등록기관은 지금 510개구 유형별로는 4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노인복지관이 유형 하나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활성화하는 그 방안이 될 것 같고요. 개수 다른 부분은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쓰는 게 굉장히 의료인들께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전체 의료기관 중에 가능하면 등록기관으로 같이 다 함께 지정이 돼서 병원을 찾는 외래에 왔다 갔다 하시는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께서 미리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신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기관의 등록기관 설치, 또 가능하면 보건소도 필요한데요. 취약 지역이나 이런 쪽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는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돼도 사실 작성 건수에는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등록기관 설치, 또 한 가지는 이제 유형 확대.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3번째 질문입니다. 의료기관, 작은 의료기관은 자체 설치를 안 하고 공용위원회로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2개 공용위원회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12개의 공용윤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역 거점별로는 충분히 전국을 커버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어려운 점은 뭐냐면 공영윤리위원회에 위탁 협약되어 있는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의 실질적인 실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이나 이행서 작성이 미비한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 협약을 맺어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 이후에 추후 관리나 질 관리를 통해서 작은 의료기관에서도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진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제 작은 병원 중심으로도 설명회를 하고 있고 또 공영 12개를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공영과 위탁협약기관 간담회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리고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있습니다. 네, 4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도 확대를 위해서 대국민 인식 개선과 접근성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국민 인식 개선 관련해서 구체적인 홍보나 교육 방안이 있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대국민 인식 개선은 저희 사업은 전국 단위고요. 그리고 전국민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나
교육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긴 하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3년 반 동안 한 실적에 비해서 전체 모집단 비교를 할 때는 의료진의 교육도 아직 굉장히 미진한 상태고요. 또 대국민에 대한 교육 내지는 홍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예산이나 인력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함도 좀 있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증액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지원이 좀 더 되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국민의 인식도나 정인지도 이런 부분은 해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연자분인 박수영 교수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예, 발표해 주신 시범 사업의 항목이나 금액이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관련해서 커다란 좀 변화가 있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월 25일에 건정심에서 본회의를 통과해가지고 실제 지금까지의 시범 사업이 이제 본 사업으로 아예 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위탁이나 공용을 포함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이나 투석, 그리고 항암제나 인공호흡기 착용 중에 한 가지만 가능한 기관들도 이제는 전부 다 이게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연명의료 계획과 이행을 위한 그런 인력 기준 자체는 예전에 있던 기준에서 그것도 좀 지원팀에 대한 구성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커다란 변화가 이제 말기 환자 등 관리료인데요. 실제 말기 환자 등 관리료에 대한 저희가 추가 산정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기 환자에 대한 상담료로 명칭이 아예 변경이 되고, 처음에 1회 때는 100% 산정, 그 다음에 2회 때는 50% 산정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전환하는 시에는 80% 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도 많은 방향이 바뀌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본 사업으로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일학 교수님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 교육의 이수율이 1점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낮은 이유는 위원들이 교육을 안 들어서인지 교육 기회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앞으로 이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교육을 받는 경로가 다양하다는 것도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원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위원회가 개최될 때 교육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아마 통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위원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의료인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떤 통계 처리상의 좀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IRB 연구윤리의 기준 같으면 연구윤리는 필수거든요. IRB 위원이 되기 위해서 교육이 필수가 되는데, 아직 우리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여와 구성 자체에 굉장히 많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충족시키라고 얘기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점점 요구 사안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각각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대한 어떤 조사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계속 평가에 안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될 수 있는 측면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많은 위원회에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느 정도 이 임종 과정 아니면 또 생애 말기 돌봄의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 또 아니면 외부 인사들을 초청할 때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모집이 돼서 추천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제 교육이 이 연명의료 결정이나 상담에 좀 더 잘 맞고 특화되고 전문적인 것으로 발전이 돼야 될 사안이지, 그 자체가 그분들이 아주 역량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직은 조금 이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시간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라서요. 여기 모든 발표자분께 여쭙는다고 했는데, 주로 이 연구를 해주신 이제
이일학 교수님께 아마 주 질문이 될 거는 같습니다. 여기 이제 시나리오에 중장기적 도전들이 분석된 것은 너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고요. 연명의료 결자법 틀 안에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 평가들이 근데 그렇듯이 현행법이 우리 사회나 우리 환경에 마주하고 있는 돈전에 온전히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질문자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생각해서 생애 말기와 죽음과 관련한 포괄적인 중장기 국가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잉인 아메리카에 상응하는 이제 법의 틀에만 갇혀지지 않는 대규모 연구와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일학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은 이제 수가나 실제적인 법 제도를 계속 이제 정착 확대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저희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수가나 아니면 정책 법 제도를 계속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 분 연자분께 모두 다 답을 좀 세 분 연자분 모두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개발이라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를 위해서는 아마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료인들 중심으로 개선을 하는 노력이 첫 번째 단추가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의료인만 바뀌지도 않고 또 시민들과 환자들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정책 입안자들이 또 뭐 전혀 뭐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각의 목소리가 모두 반영되는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이제 연구와 이런 측면을 한편에선 담당을 하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개진이 되고 종합이 되는 현재 우리 연명의료관리기관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교육이랑 규제 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이 돼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그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뭐 민간이든 아니면 민간과 그 공공이 함께 활동을 하는 형태의 더 큰 뭐 보통 이제 영어로는 코얼리션이라고 부르는 협의체로서 발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정책을 개발하는데 또 정책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 이일학 교수님께서 이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요. 사실은 법의 저희가, 원래 취지를 살린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그 국민들이 미리 사전연명 의향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인지는 좀 하고 있고 같이 가족들하고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이나 연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생애 말기 대화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 지금은 현장에서 사실은 저희가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의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환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존중해주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센터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등록 기간이 정말 좀 더 접근성을 위해서 많이 신청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정이 되기를 희망하는데요. 요번에 이제 노인복지관이 새로운 등록기간 유형으로 진입하게 돼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접근성 문제에서 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사실 무연고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진입하는 거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중기적이라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분야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실시간 질문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아서요. 예. 이번 Q&A와 그 간단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넘게 열심히 강연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연자분들께도 이 연자분들의 좋은 강의에도 감사드립니다.